네, 이른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관련 소식들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경공모입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드루킹이 운영했던 회원들이 김경수 의원 후원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일단 정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이게 보니까 대선 전부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 좀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렇습니다. 의혹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수사에 의하면 2016년 10월부터 이런 대규모 댓글 공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2016년 10월이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이 보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또 조기 대선 국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 또 혹시 또 특검이 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때 연관성을 좀 보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지금 아마 19,000건인가가 이제 지난 그 대선 이전에 댓글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이 19,000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안 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19,000건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우리의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걸 무슨 그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이 정치인이건 공무원이건 민간이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모금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이게 만약 개인의 이런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라 경공모 차원의 조직적인 모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보통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냐, 어떤 강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냐를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단체나 법인은 아예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3천여만 원을 모았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실은 경공모 쪽에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좀 비켜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그 4일에 김경수 의원 그 소환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후원금 관련 내용 조사가 안 된 건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우선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각자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불법 쪼개기 후원인지를 우선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점에 대해서 밝히고 실제로 이 돈이 김경수 의원의 후원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김경수 후원 측에서는 이것이 경공모에서 모아서 주는 돈이라고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한 200명 되네 각자들이 그 후원을 한 것인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엑셀 파일로 또 정리를까지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명단을 혹시 김경수 의원 측에 전달을 했는지 그것이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걸 우리 경공모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물론 처벌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점에서 경찰이 기초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김경수 의원 측 조사에 들어가야지 지금 갑자기 김경수 의원 불쑥 불러갖고 이런 거 이렇게 받았냐 난 모릅니다. 그럼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부실수사 논란도 있기 때문에 증거들을 좀 모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경공모 회원들 조사를 하고 그 돈을 모집하겠다는 경위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이 김경수 의원 측에 넘어갔는지 김경수 의원 측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김 의원을 불러야 김 의원이 혹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한 점도 명확하게 규명될 걸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 중 하나가 그 한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줬던 것, 500만 원의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점이었는데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경공모 핵심 회원 2명이 지금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전 보좌관에게도 추가적인 혐의가 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서로 간의 진술이 틀렸거든요. 그 지금 경공모 회원 핵심 2명, 그러니까 돈을 전달했던 500만 원을 전달했던 2명의 얘기는 지금 일단 이 대가성이 있게 지금 전달한 건데 그 한 보좌관, 그 한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금전 거래 관계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혐의를 좀 감추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근데 증거인멸죄는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제 자신이 해당하는 뇌물죄라든지 또는 이제 알선술회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그 진술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알선술회죄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김경수 의원 쪽에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알선술회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청탁과 관련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이게 보니까 보좌관은 500만 원 대가성 인정했는데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청탁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이게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경수 의원도 잘못하면 이제 공범으로 같이 이제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부인을 하게 되면은 만약 이쪽에선 알았다고 부인하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정황들 증거들을 잡아내야 그렇죠. 텐데, 뭐 이걸 그렇죠? 뭐 스스로 자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아니라는 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이 거기에 관련되는 증거를 모아서 그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아만 주는 값이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 오사카 총영사 그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만 주는데 500만 원이라 한다면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를 시켜주는 대가는 얼마일까? 그거보다 훨씬 큰 돈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공모 회원들이 모아준 2,700만 원 외에 더 큰 돈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혹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줬든지 아니면 경공모 회원들이 그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큰 조력을 했든지 뭐 그것이 불법적인 댓글 작업이고 뭐건 간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흑백을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혐의나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서 접견 조사를 신청을 하고 있지만 세 차례나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만 빨리 재판을 받고 풀려나려고 하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루킹 입장에서는 지금 소나기거든요. 이제 그 우스운 얘기로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 그 여자 하키팀 단일팀으로 구성한 거에서 비난한 댓글 그거 하나. 그거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 전부터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이 뭐 여당이나 우리 그 청와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남은 수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좀 의문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수사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까? 일단 그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 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댓글 조작 관련해서 한 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드루킹의 입을 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드루킹의 입을 열어야만
결국은 아까 그 댓글 지금 9만여 건 또 조작한 부분,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한 1만 9천여 건의 댓글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방금 그 경공모에서 모금했던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이 과연 그 김경수 의원까지 알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또 한 전 보좌관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이 500만 원 받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드루킹의 입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드루킹을 조사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경찰에서는 지금 하는데.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좀 수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신청하면 이제 다시 그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이제 네이버 상에서 포털사이트 내에서 댓글 예. 조작이었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의 여론 조작 논란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뉴스 편집권을 좀 내려놓고 아웃링크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보니까 이걸 아웃링크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상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링크를 하면 그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인 그렇습니다. 거죠. 기사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조선일보건 경향신문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댓글도 뭐 그 신문사에 달게 돼 있는 거고, 그러려면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또 해야 다는 게 되고. 아니죠. 다 예.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네이버에서 클릭하면 네이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댓글 작업도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 네이버가 스스로는 포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를 해서 뭐 언론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가 그러한 그 편집권이라든지 그런 댓글 작업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장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마치 지금 뭐 이 정보에 별도의 인터넷 정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게 되고, 결국 네이버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라도 뒤늦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다른 포털 사이트 하는 것처럼 아웃링크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니 뭐 그거는 뭐 좋은 점으로 보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특히 이제 그 댓글 조작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그 가짜 아이디나 또는 남의 아이디를 사갖고 와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막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예.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 없이도 가짜 계정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인 또 자본에 있어서의 투자도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처음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고 도입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웃링크가 배제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편집권을 아예 내려놓겠다, 아웃링크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 아웃링크 제도가 이런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이버에서 저번에 처음 이제 1차 대책 내놓고 2차 대책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1차 대책 때는 사실 미온적인 대책이었죠. 그냥 예. 댓글 몇 개만 올릴 수 있게 제한하겠다, 이런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댓글 문제를 거론했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2차 대책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2차 대책의 핵심은 이제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언론 기능을 결국은 네이버가 담당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이버는 언론사만큼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은 편집만 한다, 편집 권한만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론을 주도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굉장히 크게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웃링크를 도입하게 되면 이 언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언론에서 발생하는 여론에 대한 부분은 언론사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대한 권한, 댓글을 뭐 삭제한다든지 댓글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여부를 다 언론사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 언론들이 보면 특히나 이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그 소수민족 또는 이민자 등에 대해서 악성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아예 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7만여 건, 7천만여 건에 대해서 댓글을 분석했더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담기더라. 예. 이래서 그렇게 이제 댓글을 제한하게 됐고요. 또 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도 댓글창을 폐지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댓글 기능이 필요가 없다. 이미 이런 여론에 대한 부분, 언론에 대한 기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SNS로 옮겨간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댓글로 허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러니까 그 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지역을 기재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댓글을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그러니까 댓글 기능은 사실은 거의 없애든지 제한을 두든지 외국 언론사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론 조작도 이런 그 여론의 조작 등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댓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괄 적용은 좀 옳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이버 대표도 밝혔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보십니까? 그게 뭐 올 3분기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각 언론사하고 개별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막는 것은 댓글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되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마치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좀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정 정치 세력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책 소식이나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해서 순위를 밀어내버리는 그런 조작이 있거든요. 예. 물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네이버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언론사들도 거기에 그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이상 여론 조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어쨌든 보입니다.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좀 방지를 하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예. 두 분 다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예.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2살 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어떤 네. 소식입니까? 일단 그 지금 세입자였던 분이었고요. 아버지와 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집주인 쪽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경찰이 찾아서 들어가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그 아버지도 사망했던 상태고 아들인 어린 아이도 이제 사망했던 그런 상태인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굶어서 지금 내장 기관에 뭐 사실 음식 거의 없던 상태로 밝혀졌고요. 그렇군요.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었다라고 주변인들의 진술은 있긴 한데 네. 이제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부검을 해봐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은 이제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아이는 출생 신고가 안 됐고 이분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버지와 지금 부인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예, 사실혼 관계, 동거 관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집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못했던 그런 상태였고, 이제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실종이 돼서 오래 지속됐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송파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요. 어떤 그 증평 모녀 사건도 그랬고 이번 구미 부자 사건까지 어떤 신변 비관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이걸 뭐 예. 완벽하게 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민등록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돼서 이제 학교 갈 때 미취아가 이제 취약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이 돌아가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었고 말소가 돼 있다는 그 번지에 사람이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고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 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 행정망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예.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망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들이나 어떤 사회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서 좀 더 이웃에 대해서 좀 챙겨보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